세계는 오늘도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나라가 무기 없이도 가상의 공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 전쟁의 이름, 사이버 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참전하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가 참전하고 있는 전쟁, 바로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기, 보급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세계를 정복한 칭기스칸조차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전투 이전에 최정예 전사들로 구성된 정찰대를 보내 적의 정보를 미리 파악했죠. 또한 인류의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쟁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보부는 독일과의 정보전에서 승리해 아군에게 적의 위치는 물론 계획까지 알려주며 연합군의 승리를 견인했죠. 그리고 21세기가 된 현재, 각국의 치열한 정보전쟁은 여전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의 공간에서 말이죠. 이처럼 정보전쟁의 전장이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1990년대 초로 올라가는데요. 당시 미국과 함께 세계를 주름잡던 소련은 해체되어 10개도 넘는 나라로 갈라지며 이제 세계에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세계인들은 드디어 냉전이 끝나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며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오자 미국 국방부는 소련과 핵전쟁이 벌어져도 사용할 수 있는 군사용 정보통신망을 민간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죠. 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고급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게 되자 소프트웨어 공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열람 소프트웨어, 즉 월드와이드 웹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곧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망이 세계 각지로 빠르게 보급되며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연결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뛰어난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통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 즉 해커들도 서서히 등장했습니다. PC 통신을 하던 시절인 1995년, 미국의 한 남성은 무선전화 시스템을 조작해 레이싱카를 주는 라디오 경품 행사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이버상에서의 조작이나 해킹을 그저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1999년,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완전히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미국의 한 소년이 가정용 컴퓨터만 가지고도 미국 국방부의 정보망에 몰래 접속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제어 코드가 포함된 중요 메일을 수집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한다는 미국 국방부가 고작 고등학생 한 명에게 뚫린 셈이었으니 전 세계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죠. 만약 그 고등학생이 그저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적국의 주요 정보 요원이었다면 미국의 우주 전력은 그 즉시 괴멸될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이후로도 비슷한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던 반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주요 각국의 공공기관이나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 악성 코드를 유포하거나 사이트를 다운시켰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점점 하나가 되는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누군가의 간단한 클릭 몇 번이 한 나라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또는 역으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망을 더 이상 정보 전달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그 자체로 공격, 방어가 가능한 하나의 군사무기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누구나 얼마든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매우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사용될 줄 알았던 사이버망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 공간을 육상, 해상, 하늘, 우주에 이은 5번째 전장이라고 말하며 사이버 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했죠. 수십 수백만 명의 군대를 유지하거나 값비싼 군함, 항공기를 만들지 않고도 사이버 전쟁을 통해 정보 수집, 여론전, 금융시장 마비 등의 공격으로 한 국가를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2009년 7월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으로부터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일명 디도스 공격을 받아 주요 정부기관과 은행 사이트가 모두 마비되었고 단 하루 만에 600억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또 올해 2월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침공 한 달 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및 주요 정보기관 보안망을 공격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지휘체계를 미리 무력화시키려고 했죠. 이처럼 사이버 전력의 중요성이 육해 공군의 전력만큼이나 높아진 만큼 각국은 사이버 부대의 규모와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사이버 전력 규모와 현황을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의 경우 미국과 그리 달갑지 않은 관계를 가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에서 쉬지 않고 미국의 군사 보안망을 해킹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강력한 사이버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군대장의 계급을 가진 장성이 사이버 사령부의 사령관직을 맡을 정도로 사이버 사령부의 위상이 높고 전역한 장병들도 일반 예비군이 아니라 사이버 예비군에 소집되죠. 게다가 미국 사이버 사령부는 정보 수집 측면에서 수십 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중앙정보국 CIA,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와도 밀접한 협업관계를 이어가며 더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이버 전력 최상위국이 다수 포진한 나토의 주요 국가들과도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받아도 사이버 전쟁의 주도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사이버 전력의 약점은 그 기술적인 수준보다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에 있는데요.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대규모 도청 작업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을 포함한 최대 36개국 국민 수억 명의 개인 통화가 아무도 모르게 미국에게 도청되고 있었죠. 심지어 독일 메르켈 총리의 개인 통화까지 감청될 뻔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무차별적인 감시 감청 작업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위는 가져올 수 있었지만 현실 공간에서는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정치적으로 상당한 역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 사이버 전력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인재 수급인데요. 최첨단 고성능 장비 등 기술적인 수준은 이미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있지만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게 큰 특징이죠. 물론 그 이유는 최고의 천재 해커들이 국방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급여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받고 민간 기업에서 더 자유롭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단점을 나름의 방식대로 극복하고 사이버 전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미국과 치열하게 사이버 전쟁을 수행 중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죠. 그중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이버 전력에 몰두하는 북한의 상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사이버 전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해 왔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으며 더 이상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이버전 역시 미래에는 중요한 비대칭 전력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죠. 이러한 사이버전 전력 집중 투자의 성과는 오늘날 들어 더욱 잘 나타나는 듯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사이버전 공격 행위 중 23%를 담당했죠. 이는 58%를 기록하며 1위에 오른 러시아에 이어서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북한이라는 나라의 인구나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공식적으로만 약 7,000명의 사이버전 요원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죠. 특히 이러한 사이버전 전문 요원들은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북한 전역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평양 제1중학교, 김일성 종합대학 등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는 동시에 매년 500시간 이상 컴퓨터 전문 교육을 받죠. 게다가 전 세계를 상대로 기습적인 데이터 강탈, 정보 조작 등을 감행하며 점점 더 경험을 축적 중입니다. 북한은 예산이 부족하니 그 전력도 곧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해킹 조직은 각국의 블록체인 회사에서 해킹을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며 자체적으로 자금까지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의 사이버 전문기관 테크놀로틱스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러시아 다음 가는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았죠. 반면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사이버전 전력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이 수치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상위권이지만 중국이나 북한 등 주변국들에 비하면 크게 밀리는 수준이고 인력이나 예산도 미국의 10%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국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인터넷 보급률이나 공공 업무 처리의 전산화 비율이 세계 1위이니 말이죠. 당장의 물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만약 지난날의 디도스 공격이 더 큰 범위에서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해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사이버전 대응 능력은 전통적인 화력 중심 방어 정책으로 인해 언제나 뒷순위로 밀리는 듯하죠. 물론 방어 정책의 일환으로 대기 중인 육군의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도 매우 중요한 포병 자원이지만 정작 그 장비를 운용하는 지휘 및 사격 통제 체계는 대부분 사이버 보안을 통해 보호받는데도 말입니다. 오늘날 국군 사격 통제 체계의 전산화, 사이버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지만 정작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니 매우 역설적인 부분이죠. 게다가 한국의 사이버전 전력에서 더 큰 문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력 관리 분야인데요. 그 수치만 보면 미국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에서의 대우는 사이버전 전문 인력들의 이탈을 막지 못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실 때 그 이름이 신기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이버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고려대학교에 사이버 국방학과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4년간 전액 장학금은 물론 2천만 원이 넘는 학업 장려금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졸업생들은 7년간 의무적으로 군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국군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그 규모 또한 장기적으로 축적되기를 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기부터 3기까지의 졸업생 현황을 모두 조사한 결과 정작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고 장기복무를 신청한 비율은 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지만 군에서 받는 처우나 진급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군에 남지 않기로 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화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전력에도 집중해서 전문 인력의 유출을 막고 더 높은 방어 수준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개념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